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자본입니다. 자본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거 방심해가지고 액면금액이 아니고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적었을 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라는 점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매도하는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평가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니까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분류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본 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자본 잉여금 자체가 무슨 거래예요? 자본 거래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 그러니까 주식 발행 거래예요. 근데 손익 거래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손익 거래는 그렇죠. 이익 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 자본 조정은 자본에 해당되나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처분사항 확정 시와 현금 배당 시의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번 회차는 분계 문제 형태가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현금 배당 3천만원. 배당 선언을 할 때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감이 뭐였죠? 맞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죠. 그 기본서에 보면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금 배당액의 10%.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의 2분의 1까지 도달할 때까지 강제 적립금이다 보니까 3천만 원에 10%만큼 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만큼 뭐예요? 이거를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배당 1대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1대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보면은 배당금 지급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배당을 지급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틀렸죠. 4번은 배당금 지급할 때는 사실상 이제 4월달에 거의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맞는데, 근데 이 문제는 처분사항 확정 시와 현금 배당 시의 회계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3번은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이제 선언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2번에 다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미처분이 잉여금 차변으로 보내고 현금 배당과 이익준비금 할 때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주주총회는 2에서 3월 달에 실시를 하고요. 배당금 지급할 때가 4월 달에 지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정보입니다. 단기 총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제3법, 그 다음에 자본 등식, 그 다음에
손익법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3법은요. 기말자본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됩니다. 기초자본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오고, 자본 등식은요. 이제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죠. 그러니까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고, 손익법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본 등식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총 비용 있고 추가 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 출자는요. 기초자본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본 등식 한번 볼까요? 자본 등식은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기초 자산 얼마냐면은 30만원, 기초 부채는 얼마냐면은 8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기초 자본은 22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기말 자산이 얼마냐면은 3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얼마냐면은 9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기말 자본은 얼마냐면은 28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제3법인데 제3법은 기말 자본에서 기말 자본 28만원,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이 22만원. 근데 여기서 추가 출자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출자가 3만원이 여기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할게요. 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6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비용과 합치면 11만원이 되는데 답이 11만원이 답이 아니죠. 11만원이 답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 출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출자도 같이 더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만원이 되죠. 그래서 얼마냐, 단기 순이익은 3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손익법.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만큼 빼면 됩니다. 총비용이 얼마냐면은 5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 똑같이 3만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제3법의 손익법. 그래서 총수익은 얼마? 8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는 반드시 기초자본에 포함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실현주의의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한다는 것은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 얘기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실현주의는요, 입금이 됐을 때만 실현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실현이 됐다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 미수령 관계없이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하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의무의 거의 대부분을 이행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해당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돈을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돈 나가는 부분에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이행을 해줘야지만 실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거래처 신용도가 높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3년도에서 1회차인가 3회차인가 이 문제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이제 합리적인 청구권을 할 수 없잖아요. 신용도만 높으면은 수익으로 봐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신용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돈을 안 주면 그만이에요. 돈을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돼 있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신용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돈 잘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수익 인식 기준 중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 둘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4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5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2년분에 대한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수령합니다. 3일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24개월간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2년치를 미리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임대료 받았죠? 그러면은 2021년도에서는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기간,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냐면은 8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그 다음에 202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달? 1년치 12개월 모두 수익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4개월치만큼의 수익,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연분기식으로 하되, 그러니까 1년치에 이제 각각 연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각 연도에 해당하는 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총 120만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120만원짜리인데 24개월로 하면은 얼마냐면은 12달이 1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24개월 하면은 그의 반 5만원씩 이제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이제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2021년도는 8개월만큼만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2022년도는 1년 12달 다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23년도는 4개월치만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24개월 나오죠. 거기 곱하기 5만원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쉽죠. 각각 연도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은 이렇다, 이렇게 또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120만원 나오죠. 그래서 40만원, 60만원,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5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판관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관비에 계상될 올바른 금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아래의 비용은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만 생기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문제에서 봤을 때 판관비가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것 있어요. 뭐예요? 찾으셨어요? 맞아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죠. 자, 급여, 임차료, 무형자산 상각비, 강호선전비 이거 다 뭐예요? 이거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네 가지를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4,200에서 600만원만큼만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3,600만원. 그래서 26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영업이익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요. 그러면은 매출 총 손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매출 총 손익에서 뭐 빼면 돼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되죠. 이거 빼면 뭐예요? 영업손익이 나와요. 여기까지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영업손익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아, 하나가 아니네. 두 개네.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이자 수익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이건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 제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요 위에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25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거기서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바로 답은 못 찾고요. 여기에서 매출원가 산식 있죠? 그래서 뭐예요? 1월 1일 기초재고액 얼마예요? 15,000원.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18만원. 그럼 여기에 기말 재고액은 얼마예요? 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15,000원에 18만원 더해가지고 2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7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원에서 17만 5천원만큼 빼면은 7만 5천원만큼만 남아요. 이게 바로 뭐죠? 매출 총 손익이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돼요. 이때 판관비 뭐예요? 그렇죠. 접대비만 해당되죠. 15,000원.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죠? 그렇죠. 6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이자 수익은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산식대로 이제 절차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 얼마? 27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에 거래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급여 지급일에 총급여 200만원 중에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총금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총금액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30만원은 뭐예요? 직원이 납부를 해야 돼. 직원이 납부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죠. 직원이 납부할 회사가 이제 대신 납부해준 세금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0만원만큼 처리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얼마? 20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170만원만큼만 지급을 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비용 처리하고요. 4대 보험 등 이거는 회사가 대신 징수해줘야 될 금액.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번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편의상 발생 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현금 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편의상,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현금 주의 회계로 처리했다면은 결산 시에는 발생 주의 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들, 그러니까 임시계정 과목이라고 부르죠. 임시계정 과목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면 별다른 수정의 필요 없다. 아니죠. 예, 이거는 나중에 12월 31일자에 임시계정 과목은 다 제거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실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아시다시피 시가금액과 원가금액 비교를 했을 때 원가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차익만큼 평가 손실을 때립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근데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3번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결산 수정분계 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 수정분계 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게 맞죠. 이거는 결산에 해당하는 분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시산표입니다. 자, 시산표는 검증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식적인 재무제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1번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제 그 시산표를 잡지만 시산표는 그 총계정 원장 기록이 잘 돼 있나 이제 그거를 집계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시산표상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 모든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시산표는 거기서 못 잡는 오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둘 다 누락을 했다든지, 두 번째는 둘 다 금액이 오기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계정 과목을 반대로 기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산표에서 못 찾아냅니다. 금액이 맞으면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합계 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기재된 시산표이다. 그러니까 합계 시산표는 그 차변과 대변의 합계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합계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